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로 하향 조정돼 3년 4개월 만에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대학병원 등을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확진자 격리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가 어제 저녁 8시 반쯤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을 폭행한 조합원 4명이 체포됐고 경찰이 예고했던 캡사이신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우주 발사체가 기술적인 결함으로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사상 처음으로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특별 감사를 받은 간부 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사퇴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어제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가 저녁 8시 반쯤 자진 해산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노조는 분신 사망 조합원의 분향소를 기습 설치하려다가 경찰의 제지로 실패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노조원 4명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불법 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면서 캡사이신 분사기까지 준비했지만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민주노총 시위대가 해산한 뒤의 거리. 쓰레기는 정리돼 있고 차량 흐름도 원활합니다. 2주 전 노숙 집회 때와 달리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일은 없었습니다. 민주노총은 당초 저녁 추모제 이후 경찰청을 향한 행진을 예고했지만 오후 8시 30분쯤 자진 해산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서울 청계광장에선 경찰과 시위대 사이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달 분신에 숨진 노조 간부의 분향소를 기습 설치하면서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허가하지 않는 천막을 설치하면서 질서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는 집시법령에 위반되는 불법 행위입니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 4명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연행됐고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분향소 천막은 30여 분 만에 철거됐습니다. 앞서 오후 2시부터 열린 사전 집회와 본 집회에는 서울 도심에서만 15,000명이 모이는 등 전국 각지에서 3만 명 넘는 노조원이 집결했습니다. 이제는 주장할 권리마저 빼앗겼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거세게, 더욱 당당하게 주장합시다. 경찰은 집회에서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며 6년 만에 캡사이신 분사기를 준비했습니다. 분사기는 현장에 3,000대 이상 배치됐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실제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집회는 야간 행진 없이 마무리됐지만 민주노총은 앞으로 매일 저녁 서울 도심에서 분신 사망한 노조 간부에 대한 추모 문화제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위성 발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군사 정찰 위성은 머지않아 우주 궤도에 정확히 진입하여 임무 수행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대한 미국의 규탄에 대해 미국을 비롯해 수천 개의 위성을 쏘아올린 나라들이 모두 규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새벽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 당시 서울 지역에 발송된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 때문에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곧이어 날아온 오발령 문자 때문에 더 혼란을 겪으셨을 겁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엇박자로 인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최우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도심에 사이렌이 울리고 긴급 대피하란 경계경보 문자 메시지가 동시에 발송됩니다. 서울시가 새벽 6시 41분 경계경보를 발령했는데 발령한 이유와 대피 방법 등의 정보는 없었습니다. 20분쯤 뒤엔 행안부가 오발령이란 메시지를 발송해 시민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문자를 받고 나서 이거 지금 바로 대피를 해야 되나 아니면 출근을 해야 되는 건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행안부가 새벽 6시 반쯤 백령면 대청면의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이란 내용을 각 지자체에 전송했는데
경보 미수신 지역이란 문구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혼란을 부른 겁니다. 서울시는 수도권도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에 즉각 조치를 했다며 시민 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오발령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하지만 행안부는 실제 경보 발령 대상 가운데 기술적 결함 등으로 미수신한 지역을 의미한다며 서울시가 잘못 해석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불명확한 교신 체계에 애꿎은 시민들만 골탕을 먹고 말았습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어제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는 이 조합원들의 잦은 해산으로 야간 행진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승훈 변호사,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원래 사실 야간 집회, 야간 행진도 계획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왜 갑자기 잦은 해산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정부가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예. 그다음 실질적으로 그러한 법적 대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예.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만약에 이제 뭐 형사처벌을 받는다라고 해도 네. 그것이 그렇게 뭐 크게 신경 쓸 일인가 하는 생각을 했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이제 노조 그 지휘부한테 훨씬 더 부담스럽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민심과 여론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옛날 80년대에는 길거리에서 최루탄 막 날아다니고 그래도 비난받는 것은 경찰이었지 시위대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난달에 노숙 집회 있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인상 찌푸리고 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노조에서도 당연히 알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또 이런 일이 그 발생하게 되면 이제 여론이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을 가장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세종대로만 해도 8개 차선 중에 4개 차로가 통제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도심에서 많은 시민들이 이번에도 교통체증을 좀 겪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교통체증이 굉장히 많았고요. 실제 저 같은 경우도 어제 나왔을 때 지하철을 이용했거든요. 그만큼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굉장히 교통이 체증이 심했고요. 그래서 국민들의 불편은 굉장히 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집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은 소음이나 도로 정체는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어떤 소수의 어떤 주장들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표현들을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민들의 불편이 과거와 달리 이 개인적인 표현들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리자들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집회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좀 변해가는 과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아까 뭐 민사소송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리고 이제 경찰이 예고했던 것 중 하나가 캡사이신 분사기 아니었습니까? 네. 자, 이것도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됐을까요? 어떻습니까? 영향이 없진 않았겠죠. 왜냐하면 캡사이신 분사기를 실제로 사용한 걸 떠나가지고 네. 예. 이것까지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강력 대응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니까. 예. 네. 하지만 그게 무슨 큰 도움이 됐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캡사이신을 쓰는 일도 발생하지 않았고 시위대가 민노총이 캡사이신이 무서워서 할 일을 안 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고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민노총이 저렇게 자제했던 거는 결국은 시민들의 여론이 아니었을까. 다른 걸 떠나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35,000불 시대인데 저런 식의 그 시위는 더 이상 지지를 얻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경찰 측 캡사이신 분사기 뭐 3,000여 대를 준비했다고 하지만 윤희경 경찰청장 캡사이신 사용이 강경 진압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폈거든요. 뭐 당연히 이게 캡사이신이라고 하는 게 강경 진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노조원들이 쇠파이프를 든다든가 폭력적이고 협박적으로 활동한다라고 했을 때는 강경 진압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뭐 그런 어떤 폭력적인 어떤 행동들이 없이 자신들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캡사이신을 뿌린다거나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12시 이전에 어떤 문제 집회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는데 지금 윤희근 경찰청장이 5시 이후에는 집회를 허가하지 않겠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건 윤희근 경찰청장이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노조가 집회하는 것들을 이미 범죄시화하고 이미지화해서 당신들이 하는 집회는 불법이야 라고 프레임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되고요. 불법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노상방뇨를 한다거나 술이나 담배를 핀다. 이런 것들은 관리자가 철저히 관리해야 될 문제고 이건 경범죄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불법에 만약에 캡사이신을 한다? 이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되고요. 노조원의 불법 중에서 쇠파이프, 폭력, 협박 이런 것들이 가중될 때는 당연히 강경 진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노조 어떤 집회 수준에 따라서 행동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미 그 노조 집회 전부터 굉장히 불법 집회이고 그래서 강경 진압하겠다 이렇게 이제 몰아가는 것들은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뭐 이승훈 변호사님의 네. 이제 지적처럼 자, 일각에서는 이제 정부가 노조한테만 좀 너무 강경한 것 아니냐 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민노총이 노조가 강하게 나오니까 결국 반사적으로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요즘 주말마다 광화문에서 집회가 계속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찰이나 정부가 강하게 대응합니까? 그렇진 않는 거고 너무나 위력적이고 위세를 떨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이제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직후에 서울시가 경계 경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서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저도 이제 잠에서 깼는데요. 대피하라고 하는데 어디로 대피하라는 거지? 전쟁이 났나? 아니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나?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나? 굉장히 혼선이 있어서 네이버라든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는데 또 검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혼선이 있었고요. 근데 또 좀 우픈 얘기는 조금 있다가 또 오발령이라고 하는 문자가 나오니까 좀 지자체들의 위기 시스템, 국가의 위기 시스템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굉장히 우려 의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하고 한미일 정보 공유 이런 것들도 강화했잖아요. 근데 일본은 발사하자마자 바로 어디로 대피해라, 지하로 대피해라, 건물 내로 대피해라. 그리고 오키나와 현을 콕 집어서 발령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은 북한 미사일 때문에 발사한 거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냥 뭐 때문에 발령한지도 없고 서울 지역으로는 이미 북한이 군산 앞바다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서울에서 발령을 했잖아요. 그런데다가 행안부는 또 오발령이라고 하고, 근데 행안부의 문자 메시지도 저는 이제 문자 메시지 보낸 자체 서울시가 이건 저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행안부가 백령도 지역에 보내면서 미수신 지역은 지자체가 발령하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발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혼선들 최소한 문자를 보낼 때 어떤 이유로 왜 보내는지 어디로 대피하는지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것조차 없었다는 것 자체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위기경보 시스템이 전환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사실 뭐 어제 그 네. 문자 메시지를 이제 받았을 때 저희는 이제 한참 방송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네네. 이건 뭐 대피를 해야 되는지 뭔지 저희도 이제 한참 고민을 네.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행안부의 이제 지령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네. 말씀대로 이렇게 좀 뭔가 구체적이지 않은 뭐 지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전달 사항이 좀 더 문제를 키울 수 있다라는 게 이번 사태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난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는요 주무부처가 행안부예요. 예. 그 컨트롤 타워가 그랬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할로윈 참사에 있어서도 결국은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지라고 탄핵까지 소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백령도에든 경계 경보가 발령된 건 확실하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판단해라 이렇게 됐단 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은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였고 서울시 경기도는 안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받았는데 서울시는 경계 경보를 발령을 받았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더 북쪽에 가까운 경기도나 강원도는 안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했을까? 제 생각에는 이태원 할로윈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오히려 그 이후에 행안부에서 이런 경계 경보가 오발령이라고 한 게 그게 앞뒤가 맞지
필요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서울시 보고 각 지자체 보고는 자체적으로 판단하라고 했으면서 서울시에서 한 것을 행안부가 오발령이라고 한 게 그게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서울시와 행안부의 엇박자가 좀 안타까웠는데 서울시 오세훈 시장 재난 문자 대소동에 대해서 결국은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도 오세훈 시장에 한 표를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정확한 상황 파악이 안 되니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게 맞고 예. 특히 행안부가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발령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경보 미수신 지역을 행안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백령도, 대청도에 있는 미수신 지역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석을 해도 그렇게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보내는 건 잘했는데 문제는 왜 발령을 했는지 그리고 어디로 대피하는지 정도는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없이 하니까 오히려 혼선인 거잖아요. 만약에 이 문자를 듣고 국민들이 대피하기 위해서 대피소로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깥에 미사일이 떨어졌다고 하면 더 위험한 상황이에요. 일본에서 경고 메시지는 보면 집 안에 있거나 또는 그 지하로 대피하라고 했거든요. 명확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북한에서 이미 우주 발사체를 쏜다고 했고 그래서 오키나와현이나 군산 앞바다로 간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발이잖아요. 다중에서 공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집 안에 있어야죠. 근데 이것 보고 대피소로 이동했으면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발령한 것 자체 이건 잘못이 없습니다만 발령의 내용은 한참 수준이 떨어지는 오히려 국민들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발령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 이 위기전환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또 네.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어제 또 막 방송을 이제 했잖아요. 네. 그 밖에서도 이제 들을 수 있도록. 자, 그런데 그 내용이 좀 명확하게 들리지는 않았어요. 뭔가 좀 웅웅거리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그 방송 시스템 자체도 뭔가 좀 명확하게 들릴 수 있는 뭐 스피커를 교체한다든가 뭐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예. 그때 신문을 보고 있었는데 문자가 예. 딱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자 메시지를 딱 봤을 때는 아예 또 북한이 뭔가 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네이버에 접속을 하려고 봤더니 잠깐 동안 접속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들렸는데 그때 이제 뭐 사이렌이나 이제 확성기 같은 소리가 그런데 그게 웅웅거리고 하니까 오히려 문자 메시지 받았을 때는 뭐 그렇게 크게 놀라지 않고 뭐 그런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이렌과 그 확성기 소리가 그러니까요. 예. 그게 오히려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한 것이 아닌가. 이게 확성기 같은 것들은 오히려 여러 가지를 그 지도하고 그다음에 가이드를 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 반대 효과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꼭 고쳐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만약 어제 실제 비상 상황에서 경계 경보 메시지가 이렇게 발송이 됐다면 정말 아찔한 상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시민 입장에서 대피소로 대피를 하라는데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제처럼 한 발이잖아요. 우주 발사체가 넘어갔다. 그럼 파편이 튀기는 거잖아요. 1차 로켓이나 2차 로켓에 또는 추진체에 또는 페어링들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건물 내나 지하에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공습경보처럼 계속해서 미사일이 쏟아지는 경우에는 지하철로 이동하는 것들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알았는데 생화학 무기들 있잖아요. 예. 이런 것일 때는 오히려 고층이 좋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 생화학 무기 때는 고층 아파트 같은 데가 오히려 좋다고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평소에 좀 습득할 필요가 있겠어요. 저도 이번에 또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런 상황들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좀 주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층이라는 게 한 몇 층 이상이 돼야 될까요? 저는 뭐 한 20층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아무튼 고층일수록 좋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오늘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3년 4개월 만에 사실상 일상으로 돌아간 겁니다. 대학병원 등을 제외하고 동네 병원과 약국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확진자 격리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윤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코로나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내리면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확진자의 격리 의무 해제입니다.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오늘부터 5일 권고로 바뀝니다. 단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은 당분간 유지됩니다. 또 마스크를 써야 했던 의원과 약국에서의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바뀝니다. 단 환자들이 밀집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선 당분간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입국자들에게 입국 3일차에 권고하는 유전자 증폭 검사도 종료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의료 대응 체계와 치료비 지원은 유지되고 백신 접종과 치료제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선별 진료소 운영은 계속되지만 현재 9곳인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됩니다. 정부의 대응 방식도 달라져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 중심의 중수본이 코로나 상황을 총괄하게 됩니다. 오전 9시 30분 공개되던 코로나11 통계도 앞으로는 주 단위 통계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네, 수단 군벌들의 유혈 충돌이 한 달 이상 이어지면서 어린이가 최소 60명 숨지는 등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루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저귀만 찬 유아들이 바닥에 앉아 울부짖습니다. 보육원 천장엔 포탄 조각이 스쳐간 흔적이 보입니다. ودي امبارح خرطوم يتحرك ولا صح ذكريني شوفوا الدار المدني بالنسبه للاطفال هسه وقعت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는 수단 군벌 간 유혈 충돌로 전력과 구호 활동이 끊기면서 이곳 수도 보육원에선 최소 60명의 어린이가 숨졌습니다. 대부분 음식 부족과 열병이 원인이었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 이주기구와 분쟁 감시 단체에 따르면 정부군과 신속 지원군 사이 무력 충돌로 지금까지 1,800여 명이 사망하고 130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난민 캠프를 전전하거나 인근의 이집트, 리비아 등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The Janjaweed militia attacked our village early in the morning. They killed livestock and burned down houses. 62 people died in that attack. 무정부 상태 속에서 주민들과 구호단체 등을 표적으로 한 강도와 약탈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지난 6일부터 진행해왔던 휴전 회담마저 전격 중단되면서 민간인들의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미확인 비행물체 UFO 실체 규명을 위한 첫 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보고서도 다음 달 말쯤 공개할 계획입니다. 주원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두운 하늘 위에 하얀 점 3개가 한 줄로 서서 빠르게 지나갑니다. 제자리에 멈춰 회전을 했다 좌우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공개회의에서 나온 미확인 비행물체 UFO 관련 영상입니다. 나사는 지난해 6월 UFO 연구를 위해 우주비행사와 우주생물해양학자, 천체물리학자 등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조사팀을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조사팀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첫 공개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UFO 관련 자료들이 단편적으로 분산돼 있다며 일반인들이 제공한 영상들은 품질이 낮아 분석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잘 보정된 장비로 수집한 고품질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o understand UAP better, targeted data collection, thorough data curation, and robust analyses are needed. 나사는 향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7월 말까지 일반인이 볼 수 있는 보고서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미국은 계속되는 UFO 목격 신고에 지난해 5월 50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어제 북한이 발사한 우주 발사체는 기술적인 결함으로 바다에 추락했는데요. 국제해사기구 IMF가 사상 처음으로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변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산하기구인 국제해사기구가 처음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회원 100여 개국 중 과반 이상이 찬성했습니다. 지난해 말 북한 미사일 규탄 결정이 나온 적은 있지만 결의문이 채택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회원국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미사일 발사 시 적절한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아 선원들과 국제 해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항로를 가로지르는 불법적이고 사전 통지 없는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라고 북한에 긴급 요청했습니다. 세계 항행 경보 제도에 따르면 미사일 발사 등의 경우 소속된 구역 조정국에 5일 전엔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제 미사일 발사에 앞서 지난 29일 해당 구역 조정국인 일본의 해상안전청에 통보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유엔 전문기구인 만큼 실제로 북한을 제재할 수단은 없지만 결의안 채택으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가상화폐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잠적했던 김남국 의원이 17일 만에 국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 의원은 윤리특위에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했는데 의원직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국회의원회관에 김남국 의원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 있고 취재진을 피해 보좌진들만 드나듭니다. 오전 9시 10분쯤 출근한 김 의원은 6시간 동안 사무실에 머물다 외부로 나갔는데 윤리특위에 나가 잘 소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결정한 절차에 따라서 성실하게 소명을 할 계획입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자신의 거래 내역을 받아 윤리특위 심사와 검찰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자신의 어떤 방어권이나 이런 차원에서 보면 뭘 준비할 것도 많고. 국민의힘 진상조사단은 업비트의 이소구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김 의원이 2021년 1월과 2월에 각각 40억 원과 10억여 원을 빗썸에서 업비트를 거쳐 카카오 계열사의 개인 지갑으로 옮긴 게 자금 세탁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업비트 측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클레이 수합을 통한 자금 세탁이 매우 의심된다는.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는데 의원직 자진 사퇴 요구에 대해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진 사퇴하시거나 이럴 의견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고위직 간부 4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사퇴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긴급 회의를 마친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이 90도로 고개를 숙입니다. 참담한 마음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관위는 그동안 5급 이상 전현직 직원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10건의 특혜 채용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고위직 4명에 대해선 자녀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제주선관위 상임위원과 경남선관위 총무과장입니다. 선관위는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촌인의 친인척 경력 채용을 모두 조사하기로 했는데 송 사무차장의 자녀처럼 모집 공고 없이 지자체 추천을 받는 채용 방식은 즉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직도 35년 만에 외부에 개방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사를 찾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선관위가 주요 선거 때마다 현 야당에 유리한 결정을 해왔다는 논란이 반복돼 왔고 노 위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아 대법관이 된 만큼 한계가 있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노 위원장은 사퇴도 거부했는데 현재로서는 아직 사퇴 계획은 없습니다. 여당은 선관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선 사퇴가 불가피하다고 압박했습니다. 총체적 낭비이다. 기관장을 뭘 했는지 기가 차기 짝이 없습니다. 뭐 대충 하고 넘어가고 땜질할 일이 아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전해드린 이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된 고위직 4명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는데요. 외부 기관과 함께 전현직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도 하겠다는 등 신뢰 회복 방안도 내놨지만 선관위 자정 능력에 대한 회의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 있었던 노태학 위원장의 이야기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참담한 마음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어쨌든 입장 표명은 별도로 안 하시는 건가요? 예, 현재로서는 아직 사퇴 계획은 없습니다. 국제에서도 얼마든지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저희들 모든 것에 대해서 준비를 감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부 기관이 감사원도 포함이 될 수 있나요? 회계 감찰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감사원의 기구일 것이고 준비 법령에 따라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선관위 특별감사 결과를 보면 이 자신의 자녀 채용을 직접 결제하거나 아니면 인사 담당자한테 자녀를 소개하고 추천하는 등 이 아빠 찬스 정황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자, 수사가 의뢰된 4명을 포함해서 자,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이 10명이고 자,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더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야 되지 않을까요? 대대적인 수사가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예. 사실 우리가 이렇게 정치 평론을 하면서도 선관위가 독립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못했는데 선관위 직원도 수천 명에 달하고요. 예산도 4천억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기구입니다. 또 역사적으로도 그 독립성과 관련한 아주 중요한 일화도 있습니다. 예컨대 박정희 대통령 취임 후에 선관위를 방문하겠다 하자 당시 선관위원장이 오지 말라. 뭐 이런 식의 결기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 이회창 선관위원장과 관련된 그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독립성 하면 선관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이러한 어떤 그 채용 비리는 정말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언론에 소쿠리 추천해서 그다음에 옆구리 채용이다. 지난번에 왜 그 소쿠리에서 왜 그렇죠. 네, 그런 비아냥이 지금 나올 정도인데요. 근데 아마 이게 검찰이 수사를 한다 그래도 제약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아빠 찬스를 쓴 사람들이 특히 이제 고위급이 많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부 개혁을 위해서 대대적인 수사는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저 네 분이 이제 수사 의뢰를 받고 이제 수사 대상이 된 4분인데 자, 이 선관위가 저 4분에 내린 방침에 대해서도 이제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의원 면직을 이제 결정을 했는데 자, 이 의원 면직이 뭐냐? 공무원 연금도 받을 수 있고 또 다시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도 있는 자, 그런 식이거든요. 왜 해임이나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았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의원 면직을 시키는 게 아니라 대기 발령을 시켜놓죠. 왜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법적 모든 책임들을 지게 하는 측면들이 있는 건데 이번에 이제 의원 면직을 하게 되면서 내부적으로 예를 들면 그냥 아주 손바닥 같은 어떤 처벌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합니다. 그렇죠. 이 문제 관련해서 더 중요한 문제는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관련된 사람이 사무총장, 사무차장, 뭐 총무라인 계열이기 때문에 이 실무행정을 핵심적으로 책임진 라인들이 오랜 동안 누적되면서 아마 아빠 찬스라고 하는 이런 아주 해괴한 형태의 불공정한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일벌백계 하지 않게 된다면 다시 이런 부분들이 부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제안한 내용들이 있긴 하죠. 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었고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제도적 방침을 얘기했습니다만 문제는 이건 이제 앞으로 벌어질 문제인 거고 지금까지 벌어진 문제와 관련해서 선관위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해서 선관위 스스로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구책 부분들은 또 다른 측면으로 선관위 위원장을 비롯해서 선관위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제기하고 좀 스스로가 좀 자기에게 좀 훨씬 더 좀 예를 들면 강력한 처벌을 보였을 때 국민들도 그렇다면 당신들이 제기한 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조치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채용 비리가 일어난 게 이제 사무총장, 사무차장 뭐 이 라인 그러니까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실무 라인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선관위가 개선안을 내놓은 게 이 사무총장을 외부에 공개하겠다. 자, 이런 안을 내놨습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냥 고육지책이죠. 그런데다가 지금 그 독립성이라는 이유로 지금 징계를 하는데 지금 사무총장, 사무차장 출신을 전부 의원 면직을 시켰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는 의원 면직을 시켰다라는 거는 연금에도 피해를 주지 않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일반 공무원들은 수사를 받아가지고선 문제가 있으면 퇴직을 제한할 수도 있는데 그 예외가 바로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니 이걸 이제 외부 수혈로 하겠다라는 건데 고육책이죠. 근데 어찌됐든 그거 자체가 지금 이제 하나의 대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수수는 뭐냐면은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지금 선관위원장이 한 만큼 수수는 전수조사하고 또 검찰 수사 의뢰해가지고선 소위 그 의법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순이고요. 예. 사실은 지금 그 내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것이 지금 최근에 불거지긴 했지만 굉장히 오래 묵은 일들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면 조사하다 보니까 한 자릿수에서 지금 아빠 찬수 두 자릿수로 넘어가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비화될지 모릅니다. 사실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동안에 중앙 선관위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선관위들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본인들은 이런 식으로 그 행태를 유지해 왔다라는 것이 정말 거의 당혹스러울 정도입니다. 예. 자, 그래서 감사원 조사도 이제 뭐 하고 국회에서 이제 국정조사도 한다고 하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선관위가 그 사법기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 그렇다면 행정이나 입법기관에서 과연 조사를 할 수 있느냐? 자,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건 좀 근거가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선관위 주장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적어도 감사원이 감사 대상인가? 감사원법을 보더라도 감사원법 20조 임무나 22조의 검사 사항을 보게 되면 소위 선관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가, 권한이 있는가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도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측면들이 꽤 많이 포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또 중요한 문제는 선관위 사무가 뭐냐면 국민의 참정권 문제와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선거권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근데 감사원이라고 하는 공간이 계속적으로 일상적인 감사를 한다고 얘기했을 때 감사원장 임명권은 제가 볼 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행정부 자체가 소위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예를 들어 계속 감시 감독할 수 있다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감사원이 감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현재 상황에 대한 분노에 의해서 제기될 부분이 아니라 적어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감사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상적인 감사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법제화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어떤 그런 부분들의 공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이 여백을 좀 채울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현 정부 들어와서 이제 감사원에서 보여준 행태를 보게 되면 상당히 사정의 수단으로서 감사원이 활용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논쟁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전 그렇다면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스스로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얘기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소위 국민들 스스로가 선관위가 이 정도라고 얘기하면 이해할 수 있어라는 안을 내지 않았을 때에는 아마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들을 비켜가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노태학 선관위원장 이 거취 문제를 두고 여야가 입장차가 뚜렷하죠. 관련 이야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노태학 위원장의 입장 발표는 검찰 수사와 사퇴 두 개의 키워드면 충분합니다. 부디 뼈를 깎는 자성의 노력을 먼저 보이십시오. 노태학 위원장의 사퇴와 감사원의 감사, 검찰 수사가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선관위 정확을 위한 국정원의 서버 점검 요구에 이어 선관위 사무총장, 차장을 압박하여 사퇴시키더니 노태학 선관위원장까지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독립성과 중립성은커녕 무능의 끝을 막장 정치로 가리려는 것입니다. 자 일단 노태학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사퇴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정부 기관에서 무슨 일이 잘못했을 때 위원장을 사퇴하라는 거는 야당이고 여당이 그걸 막는 역할을 하는데 이번 경우는 좀 반대예요. 왜 그런 건가요?
선관위가 독립기구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 독립성을 오남용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 선관위가 자초한 자업자득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일단 노태학 위원장은 자기가 임기를 다 채울 생각은 없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물러나지는 않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독립기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감사원의 감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난번 소쿠리 투표 때도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었어요. 자체 감찰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독립기구라고 말만 했지 실제로는 정치의 바람을 그대로 탔기 때문에 특히 문재인 정부 때 그 조혜주 사태라고 여러분들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리고 지금 이제 노태학 위원장의 경우에도 그 문재인 정부가 뽑은 선관위원 9명 중에 7번째의 그 선관위원으로서의 선관위원장이었고요. 또 이 노태학 대법관은 그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명 중에 결국 노태학 법관이 들어감으로써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뽑은 대법관이 과반수가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노태학 위원장에 대한 여당의 그 압박이 굉장히 드센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런 여당의 태도는 그럼 옳은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또 독립적이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다른 위원회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인사들을 밀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또 이제 그런 볼멘 소리가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노태학 위원장이 여기서 이제 중심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내지는 뭐 그 권력에 의해서 선관위원장이 나가는 것이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상황을 초래한 업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까 김 교수 말씀하셨듯이 지금 선관위를 내부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무총장, 사무차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하는 이유는 바로 서하법부라는 그 자체가 주는 정체성이 민주주의 내지는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것인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선관위에 대한 불만이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조율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지금 노태학 위원장이 어떤 식으로 개혁을 하는지 노태학 위원장에게 명예로운 출구를 만들어주면서 차제의 선관위가 개혁되도록 하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위원장을 몰아내게 되면은 이 정부가 또는 이 정권이 지난 정권에서의 인사를 임기의 독립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몰아내고 자기 사람으로 채우려 한다. 또 다른 정치가 또 행행할 것이다라는 그런 그 불평과 비난을 또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을 두려워해서 차제에 오히려 윤석열 정부 때에 이 부분이 바로잡히는 그런 하나의 전례를 남기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화폐 보유 논란 이후에 민주당을 탈당하고 자맹을 이어갔던 이 김남국 의원이 17일 만에 이 국회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늘 혹시 오늘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그 율특위나 자문위 출석하실 예정이세요? 네, 그 율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절차에 따라서 성실하게 소명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의원님 혹시 뭐 자진 사퇴하시거나 이럴 의견은 여기까지는 말씀. 자, 윤리위에 특별 출석해서 성실하게 소명할 계획이다. 자, 보면은 뭐 당연한 얘기를 했어요. 뭐 사퇴 얘기는 아예 그냥 뭐 언급도 하지 않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기는 내년 총선 때까지 공천은 못 받을지 모르지만 끝까지 국회의원직을 하다가 끝내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에서 왜 그 돈 세탁과 관련한 그런 의혹을 자꾸 제기하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건 아니라는 자신감은 좀 있는 건가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그건 아니더라도 내부 정보를 활용했는지 아니면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배했는지 더군다나 국회의원으로서 어찌됐든 돈거래, 코인 거래를 업무상 했던 거 아니에요. 중요한 위원회 때. 근데 그런 거를 쏙 빠지고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밀어붙이는 왜 그 윤리특위에서의
그 국회 출입 정지 한 달 있지 않습니까? 30일. 그렇게 해서 대충 이제 정리를 하려고 본인이 그런 전략을 짜가지고 가평인가 어디서 왜 포착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 빗썸 거래 내역이라든지 뭐 이 거래 내역을 가지고 전략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등단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 왜 14명의 국회의원을 업비트에서 위믹스인가요? 위메이드인가요? 방문한 기록을 보니까 거기 김남국은 없다 그래가지고 민주당 내 김남국을 중심으로 하고 상당히 고무됐다라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략은 사퇴 안 한다라는 거는 거의 분명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렇다면 17일 만에 국회의 모습을 드러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제가 볼 때는 국민적인 압력이 분명히 있었죠. 그러니까 많은 언론에서 나왔던 내용이 국민의 세금을 받고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는 어떤 국회의원이 세비를 받으면서 국회 일을 하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도 뭐 좋은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구설에 올라온 상황에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자명을 더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를 한 것 같고 그럼 준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본인 스스로 계속 무죄라고 얘기하니까 본인의 결백을 밝히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부터는 아마 김남국 의원이 차근차근 나오는 내용마다 거기에 대해서 반박의 논거들을 제시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최고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본인이 자금 세탁을 한 것이냐 아니면 손실을 본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 이 둘 중에 하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미 기본적으로 윤리적으로 본인이 국회의원의 상임위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익을 위해서 거래 활동을 한 것은 밝혀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리위가 판단할 문제인 것이고 사법적으로는 계속 제기되고 있는 자금 세탁인가 아닌가 문제 일반 손실인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두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이거 밝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불거지고 있는 김남국 의원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분노는 계속 예를 들면 여전히 있는 상황인 것이고 사법적인 처리 문제뿐만 아니라 본인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어떤 행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본인의 설명 또는 행동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을 때 계속 어떤 내년 6월달까지 임기를 다 한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좀 시간이 지나게 되면 김남국 의원도 판단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당장은 제가 볼 때 김남국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사퇴할 생각이 없다. 아마 여론의 상황대로 보겠죠. 근데 계속 여론 자체가 악화되었을 때 결백을 호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국회의원 사퇴라고 하는 카드는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제가 볼 때 가장 나중에 가져야 될 마지막 카드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그 카드를 내놓을 생각이 없다라고 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김남국 의원이 생각할 때 좀 상황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유불리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문제의 핵심은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예. 본인은 자금 세탁한 적이 없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의원의 윤리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윤리 차원에서 본인을 불러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기한다면 본인이 소명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이고 사법적인 문제에서 본인이 잘못 없다고 지금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AI, 인공지능 기술이 열풍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인공지능 연구 개발 경쟁력은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미술 작품을 창작하는 LG의 아틀리에, 한국판 챗GPT인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엑스, 인공지능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는 국내 기업들의 결과물입니다. 저희는 AI가 가져올 세상의 변화와 충격에 그 누구보다도 잘 준비되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AI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경쟁력은 다른 나라에 크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2년간 세계 3대 인공지능 학회에 게재된 논문 숫자를 조사한 결과 미국 41%, 중국 17.5%로 두 국가가 과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4%에 그쳐 6위에 올랐습니다. 기업별 편차도 컸습니다. 구글 등 미국 빅테크들이 상위권을 차지했고 중국 기업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내에선 삼성과 네이버가 유일하게 2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AI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는 투자 부족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인공지능 분야 기업 투자액은 미국이 474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31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투자액은 미국의 15분의 1 수준입니다. 격차를 좁히기 위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반도체, 배터리에 이어 차세대 먹거리로 떠오른 인공지능.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고물가 시대를 맞아서 각종 천태만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인철 참 좋은 경제 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뭐 고물가다 보니까 뭐 커피 뭐 이런 것들이 500원이면 마실 수 있고 또 편의점에서 장을 보는 뭐 편장족 뭐 이런 것도 등장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1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별다른 것도 없죠. 뭐 거의 게임도 없어요. 못하고, 예.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주차비 네. 아니면 톨비 그래서 동전은 주로 자동차에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편의점에 60원짜리 아메리카노가 등장을 했고요. 350원짜리 정상적인 도시락이 등장을 했습니다. 예. 이게 가능할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관문을 뚫어야 합니다. 편의점도 구독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달 일정 돈을 내면 편의점 상품의 일정 부분을 할인해 줍니다. 구독 서비스 해야 되고요.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간대에 맞춰서 가야 돼요. 거기다가 통신사 할인, 그리고 카드 결합 할인이라는 각종 관문을 뚫으면 가능합니다. 자, 근데 누구한테 인기가 있느냐? 이게 사실은 정상적으로 팔면 아메리카노도 한 2,000원,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도시락도 4,000~5,000원 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60원, 350원에 판다? 그런데 이 편의점 입장에서 보면 남는 장사예요. 과연 그것만 살 거냐? 와서 다른 것도 집어 담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의점 입장에서는 PB 상품, 가격 거품을 뺀 PB 상품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고 또 여기다가 짠물 소비에 익숙한 2030. 야, 어떤 이 편의점에 지금 신상이 들어왔다라는 걸 가장 빨리 아니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도시락은 단짠. 편의점 도시락이 달고 짠 맛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칼로리 걱정하시는 여성분들은 빼고 나머지 이제 사무실, 호주머니 사정이 좀 열악한 사무실 근처 그리고 학원 근처에서 편의점의 도시락 매출이 거의 1년 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예. 네, 고물가로 인해서 최근에는 생활용품 경매장까지 등장을 했다는데 어떤 것인가요? 야, 경매하면 야, 주택, 토지 그러니까요. 어려운데 예. 계산해야 되는데 예. 이게 아닙니다. 생활용품 경매장이 인기인데요. 생활용품 경매장에는 이른바 이제 중고 제품도 있지만 리퍼 제품, 약간 스크래치 난 제품. 예. 리퍼라는 건 고객의 변심에 의해서 포장만 뜯은 거예요. 거의 내용물은 똑같습니다. 이런 걸 반값 이상을 할인해 준다고 하니까 보통 보면 이제 평일에도 그렇고 주말에도 그렇고 수천 명씩 방문하는데 주로 보면 50% 이상은 중장년층 이상 어르신들이 단골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20, 30대가 찾는 발길이 좀 잦아지고 있어요. 이유를 보니까 실수요자들이에요. 불경기가 너무 지나치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사치품보다 꼭 필요한 가전제품을 여기서 사는 알뜰족들의 발길이 좀 늘고 있고 예.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재테크 수단입니다. 이 경매로 아주 저렴하게 가전제품을 사다가 중고시장에 되파는 젊은 층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네. 뭐 MZ 세대들의 이제 절약법이 이제 입소문을 타고 있는데 뭐 이런 거지방이라는 네. 게 있다고 그래요. 그게 도대체 어떤 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출 내역, 예. 지출 내역을 공개하고 그리고 서로의 절약 습관을 공유하는 SNS상의 오픈 채팅 방입니다. 예. 지난해 소비 전혀 하지 말자. 예. 무지출 챌린지의 어떤 진화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다라고 알 수 있는데요. 소비를 극단적으로 이제 줄이려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달 지출 목표를 정해놓고 하루하루 지출 내역을 이제 낱낱이 공유하는 방식인데 자, 돈을 잘 아꼈다라고 하면 서로 격려해줘요. 그 예. 비법이 뭐냐?
그런데 야 오늘은 불가피하게 택시 탔어. 대중교통수단을 못 이용했어. 야 오늘은 접대 때문에 비싼 커피를 먹었다. 이러면 실책도 날아옵니다. 아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경제가 어려워진 20대가 주 타겟이에요. 20대의 경우에는 사실 일자리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지난해에는 영끌한다고 빚내서 투자했는데 손해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함께 한다라고 하면 동기부여가 되니까 동기를 부여하면서도 하나의 놀이 문화처럼 거기다가 익명성이 보장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20, 30대가 찾는 이 자린고비가 찾는 거지방이 이제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어지는 이유는 월급은 안 오르고 소득은 안 오르는데 결국은 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이 아닐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올 통계청이 1분기 자료를 보니까 도시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이 3% 증가에 그쳤는데요. 사실 물가가 감안하지 않다면 도시근로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1년 전에 비해서 8.2%나 늘었습니다. 한 618만 원 정도 소득이 늘었는데 물가가 1분기 한 5% 가까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걸 빼니 한 소득이 560만 원으로 줄었어요. 3.3% 증가에 그치고 있는데 물가 때문에 한 달 한 260만 원 가량이 이제 증발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고금리 고물가의 충격은 취약계층한테 가장 타격이 큰데요. 전 근로자들이 물가를 감안해도 그래도 3% 정도 소득이 늘었는데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의 경우는 오히려 1년 전에 비해서 소득이 0.6% 줄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도시근로자의 경우에는 수입도 줄었죠. 소비 지출도 줄었죠. 예. 여기다 대출이자 부담 커지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극도로 안 좋은 상황을 맞고 있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근 들어 클래식 음악 연주자들이 짧은 미니스커트나 빨간 가죽 재킷을 입는 등 파격적인 의상으로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빨간 가죽 재킷과 바지에 굽 높은 부츠를 신고 클래식 공연 무대에 오르는 남성. 베네수엘라 남성 소프라노 사무엘 마리뉴입니다. 마리뉴는 클래식 무대에서 화려한 반짝이 의상이나 긴 치마를 입기도 합니다. 강렬한 연주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중국 피아니스트 유자왕은 짧은 단발에 높은 하이힐과 아찔한 미니스커트로 연주만큼이나 파격적인 의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Why short dress? Why? Why not? I don't see why we can't dress like we are in real life rather than a formal long gown, which I like. 또 다른 여성 피아니스트 율리아나 아브제예바는 드레스 대신 검은 바지 정장으로 개성을 표현합니다. 때로는 의상 그 자체가 사회적 메시지가 됩니다. 우크라이나 지휘자 옥사나 리니오는 러시아의 침공 이후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며 자국 국기를 상징하는 스카프를 허리에 둘렀습니다. 고급 문화와 대중문화의 경계가 많이 무너지면서 똑같은 그런 그 즐기는 문화의 하나로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요즘 경향을. 여성은 긴 드레스를, 남성은 검은 연미복을 입는 클래식 업계에 관습을 깬 복장이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한 선수가 높은 파도 위에서 서핑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서프렌치 프로라는 세계 최고의 인공 서핑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사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미국 캘리포니아 르무어에서는 인공 파도풀에서 서프렌치 프로 대회가 열립니다. 이 대회는 켈리 슬레이터라는 미국의 전설적인 서핑 선수가 바다에 가지 않고도 풀장에서 인공으로 파도를 만들어 서핑을 하고 싶다는 소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인공 풀장에서 날개를 단 3량짜리 기차가 오가면서 서핑할 높이의 파도가 만들어졌고 동일한 높이의 파도 위에서 선수들은 서핑 실력을 겨룹니다. 네, 그런데 서핑 점수는 어떻게 매겨지게 되나요? 예,
심사위원들은 선수들이 파도 위에서 얼마나 다양한 각도로 회전하는지를 평가합니다. 또 파도 속으로 둥글게 말린 배럴 안에서 얼만큼 오래 서핑을 하는지도 비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공 파도풀이 아니라 실제 바다에서 하는 서핑은 좋은 파도를 골라서 멋지게 서핑하는 것도 실력이라고 합니다. 네, 시원한 서핑 사진들을 보고 있으니 이제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현장이었습니다. 어느덧 6월의 첫날입니다. 여름의 시작인 만큼 오늘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낮더위가 기승을 부릴 텐데요. 서울이 27도까지 오르고 강릉은 무려 30도까지 기온이 치솟을 전망입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비가 내리면서 상대적으로는 선선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비는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될 텐데요. 내일까지 전남과 경남, 제주에 10에서 많게는 60mm가 넘는 비가 예상되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도 최대 2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낮 시간대 외출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청주가 28도까지 오르고 광주 23도, 부산은 21도 정도에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내일 새벽이면 대부분 잦아들겠고요. 다가오는 주말 동안 맑은 날씨 속에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